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억이라는 돈이 아닙니다. 사실 10억이라는 돈은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19 위기로 더 큰 돈을 번 분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10억이라는 돈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제가 2년 만에 2억도 안 되는 자본을 가지고 그 아파트의 특성, 추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이 두 가지 장점을 통해서 이러한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당연히 가능한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런 편견 많이 마주하시잖아요. 아파트는 위험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아파트는 무조건 아파트지. 그리고 오피스텔은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고 잠깐 반짝하다가 떨어질 거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죠. 저는 그래서 이 편견과 좀 마주하고 편견을 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약과 세금, 대출 걱정까지 없는 실속 있는 부동산 틈새 투자법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틈새 투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지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 아파트고 어느 곳이 아파텔일까요? 왼쪽이 아파텔이고 오른쪽이 아파트죠. 자, 언뜻 보셨을 때는 단지의 차이가 거의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왼쪽이 아파텔이지만 형태는 거의 아파트와 동일하고요. 단지 내부를 들어가도 조경이 잘 구성이 돼 있고 어린이집이나 버스 스테이션 같은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텔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파텔은 자, 첫 번째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계시던 오피스텔과 다르게 투룸이나 쓰리룸 구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매우 탁월하다는 게 특징인데요. 아파텔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아파텔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설되기 때문에 당연히 역세권이 많고 생활 편의시설이 밀접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학원이나 아니면은 쇼핑몰, 병원과 같이 입지가 매우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추가로 합리적인 가격도 아파트 대비해서 무시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도 매우 잘 갖춰져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아파텔은 스크린 골프장이나 수영장 이런 것까지 제공을 할 정도로 오히려 아파트를 넘어서는 커뮤니티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아파트 청약 시에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온라인에 간혹 가서 혼란을 일으키시는 부분들이 아파트는 청약 시에 무주택자 자격이 되는데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매체냐 임대사업자 여부냐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또는 오피스텔은 100채를 가지고 있던 1000채를 가지고 있던 무조건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트랙 전략이 가능한데요. 제가 기존에 썼던 방법인데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매수를 하면서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에 관계없이 LTV 70에서 80%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아파트는 규제 지역의 경우 조정 지역은 9억 이상 9억에 따라 나누겠지만 50에서 30%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는 40에서 20% 식으로 LTV가 제한되고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이 나오질 않죠. 하지만 오피스텔, 아파텔은 70에서 80% LTV가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는 거치식 대출이라서 매달 원금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혼란의 소지가 있는데 거치식 대출이 아니고 원리금을 갚는 대출도 있습니다. 아파트 대출이라서 모두 100% 거치식 대출은 아니고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선택을 하셔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매달 납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특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락장에 오면 대부분 자기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는 매수했던 가격이 있고 하지만은 자기는 그 원금을 매수했던 가격 기준으로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락장을 버티기도 힘들 뿐더러 황금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파트 대출은 하락장에서도 오히려 이자 부담만 있기 때문에 기존과 차이점이 없으므로 오히려 하락장에 용이한 투자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받아도 실거주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하더라도 바로 양도세나 종부세 그리고 취득세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분양권 주택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텔은 갖고 있는 기존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또는 매도를 하실 때 투자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기에 매우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딱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해보시면 당연히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아실 겁니다. 자, 반대로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언급드린 아파텔의 단점들이 상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는 관리비가 비싸다는 부분이 있죠. 기존의 오피스텔들이 관리단이 없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발생한 편견입니다. 자, 이런 관리비의 단점들은 500세대 이상의 세대수를 확보를 하고 소유주 중심의 관리단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관리비가 절대 비싸지 않고요. 84제곱미터 평균 기준으로 여름이나 겨울철이 아니면 한 15에서 25만 원 내외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취득세가 높다는 편견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아파텔은 4.6% 취득세가 고정이지만 아파트는 1.1에서 3.5%까지 취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라면 이 주택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8%, 3주택을 취득하면 12%에 달하기 때문에 결코 아파트 취득세가 높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됐죠. 자, 세 번째는 황금성이 낮다는 부분. 자, 황금성은 과연 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피스텔 거래량은 현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6년 기준은 아파트 거래량의 저희가 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오피스텔 거래량은 아파트 거래량의 84%까지 올라갔습니다. 14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결코 황금성이 낮지 않고 지금은 매도가 잘 이루어지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변 환경이 나쁘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리죠. 왜냐?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를 확보를 한다면 대부분 가족 단위 거주가 많기 때문에 그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비브랜드 소단지 아파트라면 대부분 원룸이나 1.5룸이 많기 때문에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수요가 대부분 좀 유흥지나 아니면은 위락시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은 구조가 별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것도 과거의 오피스텔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얘기인데요. 현재는 아파트들은 보여드린 대로 아파트와 거의 구조가 유사하고 하지만 동간 간격에 대한 언급은 계속되고 있죠. 반면 아파트도 이 동간 간격은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2021년 11월부로 기존의 이 동간 간격은 아파트의 기준은 높은 층과 낮은 층이 있으면 높은 층의 0.5배, 낮은 층의 0.5배 중 더 먼 거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 이후로는 둘 중에서 낮은 층을 기준으로 하기에 따라서 만약에 기존 동간거리가 30m였다면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 한 15m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되어서 아파트 또한 동간 간격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팩트 체크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도 하락하는데 아파텔은 더 떨어졌을까요?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신 분은 잘 없으실 거예요. 제가 왜 잘 없으실 거라고 말씀드리냐면 신문 기사에 언급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으로만 언급을 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곳이 없거든요. 자, KB 부동산 통계를 보면 현재 22년 6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 아파트는 1.4% 상승, 오피스텔은 1.9% 상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오피스텔이 더 많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죠. 자, 추가로 서울은 어떠냐? 서울 오피스텔도 3% 상승, 아파트는 2.5% 상승에 그쳤습니다. 결국 아파트 하락하는데 당연히 아파트는 떨어졌겠지? 아닙니다. 더 올랐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파트 전세가가 내려가는데 아파트는 더 빠졌겠지? 전세가가 더 빠졌을까요? 혹시 기사를 보신 분 계신가요? 아파트와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가에 대한 기사 보신 분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자, 보시면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위쪽이 아파트고요. 아래쪽이 오피스텔입니다.
위쪽 아파트를 보시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서울 아파트 역시 전세가율이 2017년부터 계속 하락해서 현재는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현재 84%까지 올랐습니다. 서울 오피스텔 역시 지속해서 상승을 해서 현재도 약 84%의 전세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거래량이죠. 아파트 거래도 안 된다는데 아파텔은 오죽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거래량도 아파트가 빠졌으니까 아파텔도 똑같이 빠졌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죠. 자, 전국 아파트 오피스텔 거래량을 보시면 2019년부터 주황색이 아파트입니다. 회색이 오피스텔이죠. 아파트는 꾸준히 오르다가 2021년부터 하락하고 2022년에는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회색 오피스텔은 서서히 오르다가 2022년 현재와 같은 하락장에도 거의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황금성은 오히려 오피스텔이 낮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자, 현재 자기가 주택을 몇 개를 보유했냐에 따라서 어떤 투자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무주택자는 아시겠지만 이런 강점들이 있죠. 실거주 의무가 없고 대출이 가능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또한 재건축 요건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이런 무주택자만의 강점들이 있는데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30대 신혼부부 A와 B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A 신혼부부는 현금이 1.5억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5억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죠. 3.5억의 대출이 나오니까요. 자, 매달 이자로 117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담보대출 4%를 이용했고요. 이들은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이 돼서 아파트의 차익과 그리고 아파트의 청약 당첨이라는 중복 행운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반면 B 신혼부부는 아파트를 전혀 모릅니다. 오피스텔 투자를 몰라요. 그래서 아파트만 샀습니다. 처음에 현금이 A 신혼부부보다 2배가 더 많았습니다. 3억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당연히 2억을 대출을 받았죠. 40%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40%만 대출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매달 원리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로 119만 원을 냈습니다. 현재 평균 기준인 아파트 담보대출 3.8%를 적용했고요. 자,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유택자이고 청약 가점이 낮기 때문에 추가로 청약은 아예 불가능하죠. 그리고 동급지를 갈아타기에는 세금이 많아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들 부부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더 행복해졌을까요? A 신혼부부는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B 신혼부부는 매일 싸우겠죠. 네. 제가 좀 이런 식으로 10년을 살아왔습니다. 자, 아파트 대신에 이 신혼부부가 일반적인 경우에 신혼부부가 아파트 대신에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과연 아파트의 차익만 누리고 아파트 청약 당첨만 되는 장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의 삼성지구 아파텔과 아파트의 2년간 투자 수익률을 볼게요. 2020년 여름부터 22년 여름까지 기준이고요. 자, 삼성 아파텔과 아파트의 2년간 투자 수익률은 왼쪽이 아파텔, 오른쪽이 아파트입니다. 투자 금액은 처음은 아예 달랐죠. 아파텔이 3억 7천, 아파트가 6억 7천이었지만 수익은 동일했습니다. 3억 7천 거의 비슷하죠. 인근의 대장 아파트가 55% 오를 때 아파텔은 98%, 약 1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텔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랑 더 가까웠고 쇼핑몰이 가깝고 그리고 초등학교도 품고 있었죠. 이런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훨씬 빠르게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지금 현재 하락장을 비교를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장이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던 아파텔이 더 많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은 아닙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에 신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7%가 빠졌고요. 아파텔은 단지 6% 하락에 그쳤습니다. 결국 좋은 입지만 선점할 수 있다면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입지를 선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광교 아파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아파텔, 오른쪽에 아파트고요. 광교 아파텔은 오히려 아파트보다 역세권이 아닙니다. 10분 정도 도보거리고요. 이 아파트는 오히려 역세권입니다. 대장 아파트인데요. 하지만 이 아파텔은 유일한 주변에 없는 3룸 구조의 아파텔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세는 122%는 동안 아파트는 46% 상승에 그쳤습니다. 결국 아파텔이냐 아파트냐가 아니라 어떤 입지를 차지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파텔 시장의 우상향을 예상하는 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자, 21년은 아파트 규제 때문에 아파텔이 올랐다고 하죠. 자, 22년은 지금 오히려 시세가 오르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아파텔의 수혜를 본다고 합니다. 자, 23년은 또 무슨 핑계를 댈까요? 결국은 이건 끼워 맞추기입니다. 저희는 우상향을 예상하는 이유는 이런 다양한 규제가 아닙니다. 신축과 실거주 만족도, 투자 안정성이라는 어떤 가장 근원적인 이유죠. 살기 좋고 투자하기가 용이하다면 절대 폭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론이 말하는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살기 좋고 투자하기 용이한 곳은 이 아파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우상향을 예측한 이유 첫 번째 신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축과 구축의 갭은 유지 중이고요. 아파트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신축인 아파트의 수요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될 거고요. 두 번째, 투자 안정성입니다. 자, 고금리 시대고 하락장 원금 상환 부담되죠. 이자만 갚는 아파트에 유리합니다. LTV나 추가로 아파트 대출이 있어도 담보대출 됩니다. 계약금 10%만 있어도 내 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실거주 만족도 아파트와 유사합니다. 구조도 유사하고요. 커뮤니티, 역세권, 생활 편의시설 다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시장은 절대로 하락하지 않고 우상향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 관점입니다. 자, 포커스죠. 이런 말 많이들 하시죠. 무조건 아파트 사라. 자, 근데 다른 이유 설명 안 해줍니다. 대출 제한이나 원리금 상환 청약 안 된다. 그리고 비역세권, 구축 나홀로 아파트에 살게 되는, 겪게 되는 누수나 방응, 생활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해줍니다. 몰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거주 만족도죠. 이게 갖춰진 주택은 절대 시세가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